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혐의를 받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작심한 듯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과연 여론 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입니다.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을 향해서도 아주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 의원님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화가 많이 난 것, 또 사법부, 재판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거,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6번째로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언론에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판부가 이화영 씨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낸 거를 언론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언론은 기소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언론이 마치 검찰의 주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억울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요.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 많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자료나 입장들로 보면 많이 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걸 보도를 안 한다? 예, 언론들은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하고 특히 그 1심 판결은 안부수라는 김성태, 이화영과 대북 사업과 관련된 공범의 공판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 즉 이 사건은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이 아니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그런 판결이 났는데도 왜 그런 판결은 네. 지금까지도 보도하지 않았고 또 이화영 판결로 해서 1심 판결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으면 다시 그 상반된 판결도 다시 재조명해서 국민들이 좀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 1심 그 판결 중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만 그렇게 연일 강조해서 보도하느냐에 네. 대한 균형 있는 언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네. 하는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한 이렇게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근거들을 좀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재판부가 왜 다른 판단을 내렸느냐라는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결을 했으면서 왜 1년 전에 있었던 다른 재판에서는 주가 부양 때문에 대북 송금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동일한 재판부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고 예.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해서 판결을 작년에 했던 곳은 수원지법 형사 15부입니다. 예. 그리고 그 판결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작년 5월 23일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화영 지사 사건에서 그 판결에 사용이 된 국정원 문건 네. 49건이 있는데 그걸 검찰이 입수하는 것은 작년 5월 22일입니다. 예. 당연히 안부수 회장 사건은 제출이 안 됐겠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증언을 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 10월 11일이에요. 예. 당연히 안부수 회장 사건에는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다르고 증인이 다르니까 네.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안부수 회장 사건은 수원 고법에 올라가서
기일이 추정돼 있어요. 추후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수원고법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원고법에서 그것은 사실관계 일치시켜서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그 대북 사업을 위해서 대납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 경기도 스마트팜 그 사업 비용이 북한에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에서 그 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것까지는 사실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안부수 회장 사건 판결을 계속 언급하는 것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안 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지 못했는데 추후에 다시 이 부분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방금 반박하시겠습니까?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측면이죠. 예. 그러나 안부수 작년의 재판에서도 예.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과 안부수의 작년 판결에는 같은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측면들은 왜 이번 1심 이화영 재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느냐, 반영하지 않았느냐라는 항변은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심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는 1심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자, 쌍방울은 북한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북한 아태위와 두 번이나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존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고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다. 또 김성태를 건실하고 중견 기업인이다 하는 그런 또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조폭 출신에다가 불법 사채, 불법 도박, 심지어 주가 조작까지 쌍방울 인수에 의해 한 정황으로 재판까지 받았음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을 만한 일관된 진술이다. 또 건실하고 능력 있는 중견 기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만 왜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은 1심 재판부에서 김성태의 진술을 너무 믿지 않았느냐. 심지어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에는 플리바게닝 의혹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 재산 도피죄를 빼준다든지 국가보안법 문제도 빼준다든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다든지 등등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 많은 김성태 회장은 많은 믿고 또 그와 반하는 여러 가지 국정원 문서라든지 증거들이 제출되고 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질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왜 전혀 인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이 재판은 문제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쪽에 주장이 조금씩 상반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화영 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 하나, 그리고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과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아는 사이냐, 뭐 전화 통화를 한 사이냐 아니냐, 뭐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만은 그 두 가지가 좀 사람들에게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난 보고받은 적 없다. 김성태 회장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걸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 그렇습니다. 뭐 1심 판결문에서도 이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 그룹 뭐 김성태, 뭐 방용철 등등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 심양에서 이제 북한 측 조선 아태위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날을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먹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같이 동석을 하게 예. 되는데 김성태 회장이 제가 이번에 $500만 대신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전화 통화 연결해줬다는 거 한국에 아닙니까? 있는 이제 그렇습니다. 전화 지사에게. 연결해줘서 김성태 회장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조선아태위하고 같이 개최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1회 대회는 경기도에서 열렸고 2회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 회장이 또 북한의 리오남한테 70만 달러를 줘요. 그러고서 그날 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통화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했다는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법원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는 걸 인정을 했고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말대로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100억대 사기범인 거예요. 김성태 회장을 기망해서 경기도에서 다 알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00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을 북한에 갖다 주게 한 100억대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하면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당장 고소해야죠. 사기로 당장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경 사기로. 예. 물론 무고의 위험을 안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해서 모른다라고만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이 주장이 이제 사실 검찰 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우선 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아는 사이냐?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100억을 북한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그 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김성태 회장이 대납을 했다면 당연히 이하영 부지사를 통하든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해야 정상이고 또 대면을 만나서 해야 해야지, 되죠. 대면을 당연하죠. 해야지.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2차례 했다는데 그것도 직접 통화가 아니고 이하영 부지사를 통해서 간접 통화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2차례. 과연 그러면 정치인이 가까운 측근들이나 참모들이 전화가 왔을 때 또 바꿔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죠. 그중에서 만약에 통화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일 뿐일 것이다. 만약에 술자석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 통화 내용이 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보고를 한 사람이라는 게 이하영 전 부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하영 부지사는 작년 9월 이후부터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 이와 관련된 대납과 관련된 것은 보고를 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라고 예.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고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보고를 안 했다는데 그럼 그 말을 믿어야지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거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잘 아는 사이고 그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고 전혀 관련이 없음이 지금 드러난 사건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예, 그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에 또 관계되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죠. 이미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1월 31일에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해요. 네. 뭐라고 하냐?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그 김성태 회장 간에 서로 대리인을 보내서 모친상에 조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도지사 비서실장이 와서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했고 김성태 회장 쪽에서는 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이 이재명 그 도지사 쪽에 조문을 했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고 당시에 그 대리 조문을 했다고 언급이 된 이재명 그 도지사 비서실장은 23년 1월 31일 이 증언이 나오고 2023년 3월에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그만두고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유서에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거 말고도 뭐 정자동의 이제 호텔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 문제도 코앞에 석잔데 네. 계속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이건 누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을 했던 재판부가 맞는다면 이게 뭐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사람이 예, 하는 게 배당을 아니라 했다고 이제 전자 배당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세간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당연히 좀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수원지법에 지금 부패전담부가 형사 11부하고 형사 14부 이렇게 두 개가 네. 있으니까요. 네. 확률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 걸리는 50% 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빨리 재판에서 그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심리를 해서 가장 오랫동안 심리를 했고 잘 알고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재판받는 것이 낫죠. 네.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번에는 당연히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불리하죠. 보시나요? 같은 공범의 사건에서 어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이 본질이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른 판결 이하영 부지사 판결은 아니다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이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27조 4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어떤 판사든지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방북 대납 사건이다라고 규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사건을 배당한다. 이것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전자 입찰로 배당이 됐다 하지만 네. 이것은 바로 재배당돼야 되고 조정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저희들이 고심 끝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민주당 의총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방금 돌아와서는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그 대북 송금 수사한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메시지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심으로 그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판결 나온 건데 벌써부터 이러면 이거는 명극기 부대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알짜 상임위, 핵심 상임위라고 아닙니다. 그 불리는 남은 7개 상임위도 그렇기는 다 하지만 중요하고 네. 알짜 상임위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상임위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뭐 법사위 그런 법사위나 운영위, 정무적으로 과방위, 이런 걸 다 이제 정무적으로 필요한 민주당이 상임위일 뿐이죠. 가져가고 나머지 한 7곳 정도 남은 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일방적인 독주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민들 일부 시각에서는 합의해서 원구성을 해서 22대 국회가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비공식적인 여야 간의 협상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 반 동안이나 여야가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총선의 어석 비율대로 11대 7로 네. 나누자라고 해서 또 11대 7로 나눠서 합의가 안 되는 11개를 저희 야당이 먼저 네. 구성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뭐 비율대로 치면 11대 7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법사위라도 좀 달라라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못 주나요? 그것은 22대만 놓고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21대 국회 과정에서 특히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난 뒤에 과연 국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정말 되는 일도 없는 정말 식물 국회의 연장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생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법사위 넘어가면 이 법사위원장이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시간은 가고
그래서 직회부를 또 야당이 합니다. 또 직회부 하는 과정도 또 절차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또 대통령은 또 부결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죠. 네.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가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법들이 워낙 많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21대 국회는 뭐 하느냐? 그 뭐 하느냐의 핵심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그 권한을 너무나 악용해왔기 때문에 네. 무력한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로 전락하지 않았냐 네. 하는 반성 속에서 이제 22대 국회는 좀 책임 있게 개혁 국회, 네.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네. 속도감 있게 법안들을 처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 네. 열한 가져가야 된다. 개원을 구성하고 먼저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당답게 이제 예. 책임 있게 다시 들어와서 같이 원구성을 협의해야 된다. 아니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갔다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어제 법사위 열어서 뭐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앉혀놓고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배당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계속 압박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네, 잘 알겠습니다 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계속 다그치잖아요. 아니, 저 처장님 알겠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지금 국회 법사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고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고 이게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 헌정 관행을 2004년 이후로 20년 동안 정립되어 온 헌정 관행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냐 이런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1대 국회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18개 상임위를 독식을 했던 그 전반기입니다. 예. 전반기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주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서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과 고통을 겪으셨었어요. 자, 그런 사례를 되돌아보면 국회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네.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최소한의 그 균형 장치를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요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문제는 이제 이 행정부예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식을 갖고 또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장관들을 자꾸 부를 경우에 우린 장관들 나가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약간 일종의.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나? 국회 상임위에서 장차관들 부를 때 행정부의 이 강요들이 나오지 않는 게 맞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국회가 그 여야가 모두 들어온 가운데 국무위원을 놓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국회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정상화가 될 것이고 뭐 국무위원들도 자연스럽게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무슨 뭐 청문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제로 불러내려고 하는데 예.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안 나오면은 고발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의 사법화를 뭐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예. 입장에서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죠. 계속 국무위원들을 뭐 안 나오면은 형사 처벌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다운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21대랑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선이 끝나고 2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잘하나 뭐 그걸 여론조사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으니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30%대 벽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물론 이제 이 총선이 끝난 이후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외에는 일반적인 많은 뭐랄까 중도층이랄까 이런 분들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민주당 이제 핵심 지지층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우선 뭐 야권 전체의 지지율로 보면 저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치면 국민의힘을 10% 가까이
앞서가고 있죠. 예. 전체로 보면 야권 지지가 훨씬 더 많은 편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 지지도가 잠시 하락한 것은 뭐 당내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부분과 함께 그 지지도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의 편을 더 들어줄 것이다. 예.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최혜병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특검이라든지 등등의 개혁적인 입법들, 또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법 등 이런 민생 그 개혁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 총선의 민의의 표출이다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런 민생의 성과를 내고 또 개혁적인 입법에 속도가 붙어서 가시화된다면 예. 또 지지율은 상당히 또 회복이 되고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불변인 거죠? 예, 뭐 지금 뭐 당원들의 여론도 그렇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뭐 그거하고 지지도하고는 뭐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22대 국회가 제대로 된 계획의 성과를 낳는다. 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많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